한국과 러시아 간의 쇠빙 LNG선 계약 취소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 계약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로부터의 최대 압박이라는 특별한 배경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지급해야 할 선박 건조대금, 즉 10조 원 규모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러시아는 선박 건조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조선 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일부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은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 조선 산업이 더 넓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해운 및 에너지 시장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국가 간 경제적,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과 이에 따른 러시아와 한국의 반응은 향후 이 세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해운 및 에너지 시장의 동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과 러시아가 한국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G선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조선 3사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따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발주 물량 전부를 독차지해 중국을 경악해 상태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총 19척의 선박을 수주했는데 이 중 LNG 운반선은 12척 정도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총 37척을 수주했지만 자국 발주 위주의 저가 선박인 탓에 실제 점유율은 한국에게 28%나 밀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은 단 2척만을 수주해 점유율 2%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고 사실상 일본은 끝장났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국제 LNG 가격이 올해 들어 80% 이상 상승하며 유럽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한국 LNG선이 더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 유니퍼 등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독일 정부로부터 150억 유로 20조 원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독일 가구는 연간 최대 1000유로 132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폭등하자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67% 수준인 천연가스 비축률을 오는 11월까지 95%로 올릴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급하기는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사할린 2에 대한 러시아 법령이 일본의 LNG 수입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시다 정권의 제재에 반발하며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6월 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 2와 관련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할린 2와 관련된 지분을 새로운 운영회사로 무상 양도하고 일본 기업들은 신회사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분 취득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것을 허락할지는 전적으로 푸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할린 2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약 50%, 미쓰이 물산이 12.5%, 미쓰비시 상사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가스전 사업인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연 1000만 톤의 LNG 중 50%부터 60%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LNG 수입의 8.8%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며, 이는 대부분 사할린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됐던 물량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LNG로는 일본 전력 공급량의 3%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일본 기업 지분 인정 가능성은 낮았고, 미쓰이나 미쓰비시는 대규모 자산 가치를 감액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2천억 엔의 자산을 습감했는데 이전 1천억 엔까지 합하면 거의 3조 원이
넘는 손해를 상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8월 초 러시아 측의 신규 회사 설립이 결정됐고 일본은 한 달 안에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사할린이 사업 참여 의사를 재차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산업상이 직접 미쓰이 등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미국의 동조에 러시아를 비난하며 경제제재에 참가했는데 사할린 이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일절 도와주지 않았다며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도 신용할 수 없고 일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사할린 이 물량을 못 받을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호주나 미국, 카타르에서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해당 나라의 여유분도 없을 뿐더러 수송 비용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호주까지 LNG 수출 제한을 검토해 일본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이 가장 많은 LNG를 도입했던 나라가 호주 37%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사할린에서 조달이 어려울 경우 호주 물량을 추가 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러시아를 놓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타격을 밟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3,900만 톤의 LNG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LNG를 주로 조달한 국가는 카타르 22.7%, 호주 19.9%, 미국 14.4% 등의 순이었습니다. 호주에서 20% 정도를 구입했지만 카타르나 미국 비중도 상당해 위험이 크게 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카타르가 최근 한국에게 대규모 LNG선을 발주한 만큼 LNG 공급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길 원하고 있는 점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 물량을 놓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5일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비유호국 기업의 에너지 분야 지분 거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러시아 측이 콕 찍어 언급했던 것은 일본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할린 1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석유 등을 주로 수입하는데 이토추 상사 등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연속 펀치에 산케이 신문이 크게 경악했고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러시아에서는 이상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북극해 항로 개발에 약 39조 원 1조 8천억 루블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하일 총리는 150개 사업 과제로 구성된 북극해 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35년까지 LNG 및 석유, 석탄 터미널을 건설하고 쉐빙 LNG선 등을 대거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노바텍은 묵극 LNG 계획을 강화하려면 향후 50척 이상의 쉐빙 LNG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이 만드는 쉐빙 LNG선을 어떻게 해서든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러시아 해운사 소브콤플로트와 일본 MOL이 노바텍 아크릭 프로젝트 선주사로 확정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건조를 맡긴 바 있는데 이는 한국 업체가 아니면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 소브콤플로트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유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금융거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32척의 선박 주문 대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돈을 갚을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소요 예상 금액만 해도 약 50억 달러, 6조 원 정도입니다. 소브콤플루트는 보유 선박을 대거 처분해 해당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가 막혀 있어 러시아 선박이 팔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측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대우조선해양은 2척의 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모습에 박수를 쳤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자신들이 대우조선해양의 3척 취소분을 재수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보도를 보면 후동중화조선이 쉐빙 LNG선 3척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무역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쉐빙 LNG선 주문이 중국에 들어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LNG선 건조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쉐빙 LNG선을 중국에 선뜻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LNG선의 경우에는 유럽 및 호주, 중동 선사들이 취소분을
적극 사들이고 있습니다. 7월 초 한국조선해양이 러시아 발주 LNG선 3척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도 곧바로 오세아니아 선주와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초기 계약 대금 6천억 원보다 훨씬 높은 9천억 원으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외신에 따르면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할린이에서 나오는 LNG 대금의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국 원화가 포함돼 있어 세계 외신들을 놀라게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에게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결제하도록 요구했는데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하는 행동까지 보인 상태입니다. 러시아 소브콤플로트가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유센 NYK 레인이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선박은 2023년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이듬해 1월과 4월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외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러시아의 압박에 일본이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니폰유센 NYK는 사할린 이 프로젝트의 LNG 운송과 관련돼 178억엔의 자산 손실을 입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LNG선 등에 대한 자산 가치를 재검토 후 손실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했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니폰유센이 러시아 측의 쇠빙선 발주 지분을 인수해 한국에게 끝까지 맡기려 하자 중국 언론들은 결국 한국 물량을 빼앗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러시아 국영선사에서 LNG 선박 28척을 수주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척, 대우조선해양 6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9척 정도를 말입니다. 쇠빙 LNG 운반선의 척당 선가는 일반 LNG선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북극 프로젝트나 카타르 물량이 중국 측에 추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더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LNG 공급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 간수성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만 131명 사망에 건물 15만 채가 파손되었는데 이 정도 피해 규모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에서조차 근 1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간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의 고원제로 현재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치는 이른바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증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직후 진흙이 덮치면서 수많은 집들이 파묻혔고 피해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지진이 끝난 뒤 10분 뒤에 마을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흙에 뒤덮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은 강진이 발생한 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물을 머금은 모래에 강력한 맥화 현상이 진행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진동보다 액상화 현상에 의한 집안 침하로 고층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추가 붕괴 우려도 적지 않아 구조,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자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천억 원대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지시일 뿐 실상은 달랐습니다. 간수성 대지진은 지난 18일 새벽 발생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21일 일제히 일단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력은 지진 피해 복구에 집중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간수성에 물고 있는 한파로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수색과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신들은 지진 발생 시 통상 골든타임은 72시간이지만 이번에는 혹한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 이 예측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지난 20일 새벽 6시 78명째 구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지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54시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12월 중순으로는 유례없는 맹추위가
몰아친 점을 감안해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것입니다. 구조대는 매몰자들이 온기를 잃었기 때문에 중상자들의 경우 구조되기 전에 생명징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무슨 자존심인지 러시아가 구조인력 지원을 먼저 문의했지만 그 제안마저 거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는 간수성 지진 피해 구조에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구조 병력과 물자는 충분하며 현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되고 있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을 반드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극복의 주체가 중국 공산당임을 강조했는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당의 지도력이 건재함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의 도움조차 거절한 이후 늘 그렇듯 중국에서는 자비적인 미감이 중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극복에 중국 공산당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이른바 지진 복구 영웅들을 탄생시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은 종료됐지만 지금 중국 언론들은 연이어 미담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가장 먼저 우육면 가게 주인 마정화 씨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마정화 씨는 본인도 지진 피해자였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팔을 걷었고 마을 사람과 식당 직원 16명을 모아 밀가루 50포대와 쇠고기 1돈, 고추기름 등을 트럭에 가득 싣고 집에서부터 100km 이상을 운전해왔다고 보도하면서 흑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우육면에 뜨거운 국한 국자를 부어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지역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면 유난히 우육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간수성 우육면은 간수성의 소울푸드 격인 음식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구호에 나서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아이템으로는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관영 언론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현지 구조대원을 인터뷰하고 이들은 끝없이 흙을 굴착했지만 진흙이 액체처럼 흘러나와 순식간에 채워져 작업이 대단히 어려워 보였다. 구조대원들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쉬지 않고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칭송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15 취재진은 대피소에서 만난 리모 씨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채와 고기, 빵, 뜨거운 국이 점심으로 제공됐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우리를 많이 도와준 인민해방군 군인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이런 말도 보도했습니다. 모든 텐트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와 난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음식과 구호 자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들이 어딘지 많이 자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NYT는 20일 미 국방부 정보분석가를 지낸 레니 바비아츠 박사의 최근 수년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으로 몰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수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러브포 핵실험장의 시설 재건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러브포는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곳인데요. 중국은 1996년까지 러브포의 5개 갱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역할을 다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시 정비하고 있으니 의심을 살만도 합니다. 러브포 핵실험장의 시설 재건 확장에 대한 해석은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실험의 뚜렷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한 준비일 뿐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브포 핵실험장 위성 사진에는 최근 새로운 갱도를 판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깊이 500m 이상의 새 갱도는 물론 핵실험장과 약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도로도 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둔덕에 둘러싸인 한 건물은 퓨레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 고폭탄 저장소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2017년 당시만 해도 건물 및 채가 전부였지만 10년 사이 보안 울타리를 갖춘 매끈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되었는데 이를 두고 핵 전문가 자오통 박사는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중국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러브포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시대 개막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 스탄도미사일 SLBM, 전략 폭격기 등 핵전력을 부쩍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핵실험을 했던 미국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핵실험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이 중국 핵 위험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왜 러브4의 시설 화장을 하는가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물론 핵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반론도 있지만 만일 중국이 핵실험을 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사상 최악의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들 세 국가 중에 한국에만 다른 양상이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문인데 출산율 감소는 생산력 감소와 직결되기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해외 유수의 경제기관은 그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골드만 삭스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에 15위 밖으로 밀려난다고 전망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 한국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출산율 저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대로 나이지리아는 현재도 출산율이 6터부터 7점대를 오고 가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 국가이며 2050년 정도 되면 인구들 7억 이상 바라보게 되어 신흥 대규모 경제국가로 떠오르는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현재만 해도 인구가 4억이 넘기 때문에 4위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물론 인구는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통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러나 한국은 경제 규모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선진국 대열에서는 결코 밀려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왜 경제 규모가 10위권밖에 되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점. 한국을 선전국으로 묶어둘 무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의 서방 사회와 G7 등 소위 강대국으로 불리우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전격 5위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막자를 타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굳이 막차라는 의견이 나왔냐면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 100년 동안 바뀌지도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의견이라는데요. 특히 한국을 상당히 저평가했던 주변국들과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이 최근 수년간 소위 막차 탄 분야와 그것이 수십 년 혹은 100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무엇이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왔고 현재는 무슨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등 서방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등 경제, 규모 등에서 세계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본래 유럽 등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G7 한국 가입을 놓고 유럽 측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산인 G7을 이제 폭을 넓혀서 지구 혹은 G1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으며 원래부터 G7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라고 고집한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을 미국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이국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원래 일본의 방해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입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제1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은 아직 G7 확대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방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최근 한국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며 눈부신 활약은 했지만 그래도 G7은 물론이고 아직은 유럽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변화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며 두 번째는 한국이 유럽 등 서방 강대국을 모두 제끼고 5위에 랭크되어 버린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 한국의 5위 진입권이 향후 수십 년에서 100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은 반대로 그 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UN 개발회의는 자신들이 설립한 1967년 이래에 개발도상국이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으며 게다가 이 중에 전쟁이 난 국가에서는 더더욱 한국과 같은 케이스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강대국도 아니고
개도국 수준에서 전쟁이 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무역 규모가 10위 정도인데 선진국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국가가 공식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무역, 경제 규모만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실제 신경 쓸 범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까지 빠지는 분야가 없는데 특히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척도로 국방력도 대거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한국도 언젠가는 전쟁에 있어 파병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진국에 포함시킨 것이 위상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좋지만 의무도 동시에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외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작 유럽 등 선진국 연합들이 놀란 것은 다음에서 발표된 한국의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 동계국은 국가별 R&D에 대한 지출 규모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가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에 관한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SDG사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일환으로 친환경 등의 개발이 더욱 강조되어 있고 미래 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각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더욱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 기준 상위 10개국 국가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매우 국제사회에서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은 이에 관해 전 세계의 부를 상위 0.9%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1% 인구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의 R&D 금액이 클수록 그 국가들은 앞으로 강대국과 선진국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며 또한 R&D 상위 투자국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로 더욱 부자가 되고 그 위치가 견고해지듯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 국가들은 더욱 새로운 성장 산업과 신기술로 부를 얻게 되며 기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위는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자료는 많은 유럽 선진국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R&D 지출이 무려 5위에 랭크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 총 790억 달러를 R&D에 지출했는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 등 전동적 유럽 선진국을 앞질렀고 한국 앞에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만 존재해 한국이 R&D TOPO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뭔가 다들 하나씩 치트키가 있는데 가령 각 국가마다 많은 인구와 드넓은 영토, 자원 혹은 오랜 기간 쌓아온 자본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그 중에 뭐 하나도 제대로 없는 국가가 이제 전 세계 연구개발비 5위 지출국이 되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반대로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네스코 동계국은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요. 2022년 현재 R&D 지출 비용을 PPP 달러, 즉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자료에서 오른쪽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가 많은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GDP 대비 R&D 지출 비용에서는 바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GDP 대비 R&D 지출 비용 4%부터 5%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엇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신기술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을 쓰고 애를 쓰냐고 합니다만 물리한 지정학적 위지에서 고군분투해왔고 항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한국이 어느덧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위지에까지 다다른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한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아이템. 현재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 한국의 수출 분야의 급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8터부터 90년대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명성을 이어오며 무역 분야와 수출에 있어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만 10배가량 차이 날 정도로 그 격차가 심했는데 이제 한국의 수출량이 일본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2022년 5월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한국은 616억 달러, 일본은 563억 달러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10% 이상 제낀 상황도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흐름을 유연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등 가전, 첨단 제품의 수출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전 제품 수출이 감소하지만 배터리, 전기차 등의 수출이 급증했고 수출 감소분을 오히려 메꾸면서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수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이 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중국발 수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전이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본도 십수년간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의 방산 분야 수출에 대한 보도가 외신에 잇따라 나오게 되었고 이를 전격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우선 일본의 도쿄경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비교, 분석 글이 올라왔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거의 100% 증가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속해 있는 퀴드의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쿼드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호주와 인도에 한국의 K9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퀴드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안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의 최고 군사안보기구에 가입된 퀴드의 이러한 행보가 적잖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기세는 K9을 탄생시켰고 호주와 30대를 계약했고 약 9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며 여기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되며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 잠수함 계약도 거절하는 등 까다로운 국가이나 한국은 주저없이 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미 K9 저주포 100대를 구입하고 200대를 추가 도입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도가 올해 초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한 것은 성능과 AS에서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보통 방산 분야에서 제품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방산 국가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경우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 이 크게 만족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쿼드 국가들의 안보가 오히려 한국이 지키게 되는 일본 입장에선 불상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게 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쿼드의 인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러시아의 S-400을 택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사우디는 지대공 방어 체계인 미국 패트리어트와 S-400을 동시에 운영하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명분도 없고 무조건 이기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집중 보도한 모습인데요. 한국이 최근 수년간 방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안보의 중요성이 국가마다 증가했고 당장 러시아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정말 필요한 안보에 대해 지출이 급증했고 이는 실력 있는 국가가 그 중에 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쭉 해오던 평균의 비즈니스를 하던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했는데 한국의 수출액 수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가 되어 NATO 국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화 디펜스의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군사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시찰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규 고객이 아닌 기존 고객으로 아무래도 추가 주문을 할 요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육군대령의 인터뷰를 인용해 K9의 화력과 기동성은 그야말로 탁월하다라며 추운 지방인 핀란드에서 항시 영하에서 작동하게 되는 K9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욱 놀란 것은 한국 방산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조짐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2.8%의 방산 수출 점유액으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한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의 G7 소속의 선진 세계국을 머지않아 따라잡고 5위권에 올라설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방산 수출액 증가는 많아야 10% 내외 정도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위 10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액 수가 177%가량 증가한 국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한국에서는 밀려드는 방산품 요청으로 라인을 증설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상승세가 최근 수년간 방위비 증가 액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이제 50조 원가량 늘려나가고 있고, 방위비에서도 일본을 앞지르려는 추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산 물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구매해 자주국방을 시연하고 방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그야말로 미국식의 방산 비즈니스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서 뼈아파하는 것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발전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하나 한국은 한 분야가 추월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혀 상상치 못한 방산과 같은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저력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의 급부상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방산 수출 분야도 검토하며 자주국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이나 포비아, 이른바 중국인 공포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 똑똑하디는 챗 GPT에 차이나 포비아를 검색하면 차이나 포비아란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명확히 정의해주는데,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국은 공산당 참당 100주년을 맞아 천안문 광장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워싱턴에 본부를 둔 퓨 리서치 센터 퓨 리서치 센터는 그해 2월부터 5월 전 세계 17개국 19,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중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 즉 차이나 포비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전 후 유일한 최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강한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지위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국민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소위 교양 없는 졸부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이면서 중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며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교 차어인데요. 중국을 뜻하는 화후와 다른 국가에 사는 것을 뜻하는 교차어가 합쳐진 이 단어는 중국 본토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중국인 그리고 후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동남아시아의 경우 화교가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 지배력이 70%에 이른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화교가 중국과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좀 과장하자면 멸종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화교는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유사 이래 단 한 차례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왕조 교체 시기가 평균 300년으로 길지 않은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핍박받던 중국인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일찍부터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하나씩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모여 거대한 집단을 형성한 것인데,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68개국에 약 9천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는데, 이 중 90%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왜 수천의 화교가 한국을 떠나는가? 라는 기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2019년 기준 한국에 거주 중인 화교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넘어 숫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것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가 갖는 힘, 즉 경제 지배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화교가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정도죠. 태국의 화교 인구는 10%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90%,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를 화교 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1.3%가 화교인 필리핀은 경제의 60%를 화교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77%가 화교로 이들이 상장기업의 80%가량을 점유해 명실상부한 화교의 나라로 불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구 4%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죠. 그야말로 화교들이 동남아시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세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화교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도 화교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뻔도 했었습니다. 잠시 1945년으로 이통해볼까요?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며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데 1948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남한에 거주하던 화교들은 연합국 국민 혜택을 받아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여기에 1947년 시작된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났죠. 한국에서 화교 인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 인천 소재 화교 무역상 13개소는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화교들의 경제력이 한국을 잠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외국환 사용을 제한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 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1948년에는 국적법을 제정해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화교의 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광복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설립한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설립해 구폴 조선은행권을 폐기시키고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조선은행이 발행한 1000원권 원판과 100원권 원판을 입수한 북한군은 마음 놓고 돈을 찍어냈습니다. 북한의 통화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를 통해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표했는데요. 이 긴급명령에 따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과 10일로 교환을 허용하면서 조선은행권의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 교환 대상액 777억 원 중 720억 원의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교환됐습니다. 여기에 196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962년 6월 9일 긴급통화 조치를 실시해 그간 사용되던 환토 표시 화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100일 비율, 즉 10한 1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이전 발행된 수표나 어음 또는 우편한 증서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7월 1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현금을 잔뜩 모아뒀다가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인게됐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1961년 우리 정부는 외국인 토지법 1961년 시행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 제2조가 재미있는데요. 제2조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강령으로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 또는 관련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 국가 출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의 토지 소유권을 모두 박탈시켜 헐값에 매각해야 했죠. 철저하게 화교를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물론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외국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1961년 시행된 법으로는 화교가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할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 큰 돈을 번 화교들은 전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그 돈으로 땅 사고 비싸게 팔아 계속해서 부를 늘리는 화교들의 특성상 이 법이 없었다면 한국도 지금 화교 손에 놀아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법은 1968년 개정되어 화교들에게는 1가구 1주택 한 점포만 허용되었고 주택 면적도 200평 이하, 점포 면적 50평 이하로 제한시키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화교들은 대부분 50평 이하 요식업, 특히 중국집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떠나고 말았죠. 지금 우리나라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이때 화교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중국집이 큰 길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큰 길가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집은 철거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쌀을 줄이는 절미운동을 넘어 쌀밥 판매 금지령까지 내려졌는데 이 금지령은 양식, 한식집에서는 쌀밥을 취급할 수 있지만 중국집에서는 쌀밥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제국방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식업에 대해 인정과세는 띵커슈이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정과세에서는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영업연수에 비례해 세율을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즉, 영업연수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과세가 만만치 않았죠. 그러므로 1950년대부터 한 장소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들이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았으니 한국을 떠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법적 장치를 통해 화교들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거나 적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1972년 3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화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더니 1992년 22,563명, 2023년 현재는 2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교 자본이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과연 득대이었을까요? 실시였을까요?